청와대 하명 수사. 그 윤석열이가 완전히 조작한 수사거든요. 그렇죠. 완벽히 조작한 수사. 일명 문재인 청와대 하명 수사. 요걸로 이제 무려 13명 기소했어요. 네. 근데 5년 7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 무죄 결론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뭐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검찰권의 남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제가 참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사건으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참 힘없이 이렇게 어찌 보면 검찰의 그 무도함 앞에 그냥 쓰러져간 거 사건이 돼 있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저 변호사님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라는 데가 지들이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사냥을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든 지들이 원하는 진술, 지들이 원하는 방향 뭐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도 생기더라가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같은 놈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러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수사기관이 이제 개편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감찰을 해서 억울한 죽음의 이면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울산 사건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은 프레이밍을 했죠. 어제 그제 그 잘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게 황운하 의원을 당시 울산 경찰청장을 타겟으로 한 고래고기 사건으로부터 이게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울산 시장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느닷없이 청와대 모든 인사들과 심지어 대통령까지 타겟으로 하는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그 표적 수사하고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애초에 윤석열이가 주가 조작, 뭐 사모펀드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저거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이 무슨 그 얘기들은 다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고 하다 보니까 권한 남용, 무슨 부패 이렇게 몰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남용이나 부패, 정치적인 뭐 공작 이런 걸로 만들어서 더더욱 이제 프레이밍을 강화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이 자들이 그 울산 사건에 대한 어떤 하명 프레임을 제기를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건 공직기관 비서관이 반드시 규명을 밝혀야 될 일입니다. 내부에 그 관련된 청와대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들의 시나리오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히 민정비서관실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거를 경찰청에 하명을 해서 그 경찰청이 울산에다가 보내가지고 김기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기현에 대한 수사와 고래고기 사건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김기현이가 고래고기를 갖다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그게 같이 붙은 이유는 그 건축 비리였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황운하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황운하를 왜 잡으려고 했느냐? 검찰의 숙적이고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인데 저는 뒤늦게 청와대에 합류해서 나중에 이제 요 사건이 한참 그 앞부분에 진행된 거는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요 사건을 하명 사건 프레임으로 갈 때부터 이걸 알고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만든 시나리오가 엊그제만도 잘 안 나오던데 민정수석실에 문모 행정관이 있었어요. 민정비서관실에. 이 문 행정관이 울산 그 부시장을 지낸 송병기 씨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 갔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갔고 그 과정에서 문 행정관이 송병기 시장에게 각종 지시를 했고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그거 모아진 거를 경찰청에 보냈고 그 경찰청에서 울산에 내려가지고 김기현을 타겟을 해가지고 한 거다라는 식의 모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제가 확인해야 될 일이었고 쭉 조사를 하다가 다행히 그 문 행정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는데 거기서 송병기 부시장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가 확인이 됐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 누가 먼저 김기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청와대가 하명을 했으면 청와대가 집요하게 김기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라. 김기현이 뭐하냐. 그렇겠지. 울산에 계신 분이 김기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서 처음에는 아유 뭐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나중에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송병기 씨가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민정에서도 이런 점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지역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토착비리인데 그 당시에 대통령 주관으로 반부패 정책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당시의 시대적 과제가 적폐청산이었잖아요. 네. 그와 일환으로 지역 토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주제로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송병기 씨는 울산에서 유명한 토착 비리가 있다. 김기현 형제와 관련된. 근데 울산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파다한 얘기인데 이쪽에 공공기관들이 수사기관이 움직이질 않는다. 실제 안 움직였죠. 전혀 그랬잖아요. 그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 형제가 또 유명한 형제야. 유명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물어요. 행정관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무슨 개요가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실래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간에 거기서 돌았던 소문들, 그 뭐 형도 등장하고 동생도 등장하고 지들끼리 서로 상대방에 다 붙어가지고 빼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쫙 단편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카톡은 무슨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 뭐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글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명의 실체가 없고 우연히 첩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첩보로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확인한 내용을 진위를 확인해봐라 라고.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이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청에다가 확인해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거 안 했으면 오히려 처벌받았을 겁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했던 게 얘들이 그 즈음에 또 엮었던 게 그거죠. 그 김태우가 무슨 내부 제보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뭐 저 금융위원 뭐 유재수 국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감찰을 무마하고 덮었다. 그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게 앞에 또 있거든요. 네네네. 조국을 공격하는 테마로. 그러니까 그거 때는 그런 첩보를 수집했는데 직접 감찰해가지고 왜 그 사람을 수사하고 날리지 않았느냐라는 걸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기소를 하고. 정반대네. 요거는 그렇지도 않은 거를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또 기소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나 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사건이나 이런 거와 공통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 민정비서관 백원우,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라고 얘들은 찝었습니다. 저를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데 너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엮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인 건 박형철 비서관이었어요.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이름인데 윤석열이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팀장이라고 하면서 좌천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박근혜 때 최동욱 날아가고 윤석열 이렇게 되면 그때 부팀장이 박형철이에요. 박형철은 그러면 검사예요? 검사였다가 그 건으로 사표를 내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검사 출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되새겨 보면 윤석열의 충실한 빨대 역할을 했죠. 박형철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빨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추후에 벌이게 된 여러 가지 공작적 사건의 설계자로서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일일이 세밀하게 이게 확인하고 만들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밑에 똘마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 똘마니들이 그 윤석열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때 출세한 놈들이 거기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는 게 쭉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급인 게 한동훈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이를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고 오늘날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안에서만 있어서 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얘들의 목표는 쿠데타인데 그러면 그 안에 심어놓은 놈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박형철이야. 박형철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건이 진행될 때 박형철이가 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유재수 사건은 특별감찰반, 반부패 비서관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이 했던 첩보 수집이라는 거고 그 특별감찰반원 중에 하나가 김태우였어요. 근데 그 김태우가 본인의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지가 특별감찰관 소속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다가 지가 사무관 승진해야 되니까 뭐 자리를 만들어라. 내가 뭐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달라. 지 개인적인 뭔가 이 압박을 하고 다니는 게 저희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포착이 돼서 저희가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징계를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거에 앙심을 품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 그러면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껄끄러운 존재인데 지들 똘마니인 김태우가 또 잡혀가지고 저희한테 조사를 받고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저하고는 또 원수 시간이 또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특별감찰 반원들이 먼저 가서 조사를 받고 이게 다 검찰에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특감 반원들은 국세청 직원도 있고 경찰 직원들도 있고 한데 먼저 가서 얘기한 것들은 다 검찰 직원들이야. 그 다음에 특별감찰 반장이라는 이인걸이라는 또 검사 출신 저희가 있었어요. 우리 선임행정관이. 이인걸이가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박경철이 갔다 오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주말에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는 그게 담당 검사가 주진우인가 이정섭인가 그랬어. 근데 가기 전에는 뭐 그것들 뭐 제가 가가지고 다 설명하면 다 이건 정리될 사건입니다. 그러고서
다 법에 의해서 한 건데 그걸 갔다 왔더니 아. 월요일 날 왔는데 얼굴이 썩어 있어. 그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앞에 갔다 온 애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가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얘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아니 너 자신 있다며? 네가 다 한 거라며? 그랬더니 뭐 형이 없었을 때라서 그런데 뭐 그게 뭐 하여튼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 그러더니 수요일쯤 오더니 또 목요일 날 또 오라고 그런다는 거야 자기를. 동부지검에서. 그래서 야 한 번 갔다 와서 다 끝났다며 그랬더니 아니 또 오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건 때문에 가는 건 줄 알았죠. 나중에도 다 그 사건 때문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추가 조사를 위해서. 네. 근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은 제가 중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가 내부적인 전산 자료나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가 다 확인을 했는데 하명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된 일이다라는 거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네들의 시나리오가 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검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박경철이가 제 방에 오더니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머쓱해진 얼굴로 형이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이게 다 아니면 그러면 황운하만 잡고 끝내야 되겠네요 이래. 와. 당시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야. 야 이게 황운하를 잡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왜 황운하가 여기 갑자기 끼워가지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는 고래고기 사건이건 이 울산시장 사건이건 다 황운하가 소위 친문 경찰관으로서 네. 의도적으로 울산청장으로 우리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사건을 만든 거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초부터 다 어긋나니까 황운하가 그러면 직권남용을 한 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이 시끄러우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다룰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네.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 다른 사람이 백 수사관이 있어요. 검찰에서 왔던 이분이 울산에 가가지고 고래고기 사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파견 기간이 끝나가지고 검찰로 복귀를 했어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울산에 너 왜 갔냐? 민정에서 보내가지고 저 선거 개입하고 그 관련 사건 내용들 저기다가 다 만들어서 정리해서 네가 던져주러 간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시작한 거예요. 백모라는 분한테 다 네. 덮어씌운 거예요. 검찰 수사관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동부지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분이 견디다 이 사건을 이제 동부에 있던 거를 울산팀을 올라오게 하고 해서 수사를 하다가 중앙으로 또 끌고 갑니다. 윤석열이가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맞아요. 그 와중에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그 전날 이분이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가족들을 좀 부탁한다. 아유.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조문을 하는데 그 유족들이 너무너무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김태우가 또 왔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김태우를 거기서 폭행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이렇게 됐다. 이 나쁜 자식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근데 그런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조남관이라고 있잖아요. 조남관이 동부지검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검찰국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검찰국장으로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왔는데 저하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 둘이만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저기 박형철이가 두 번째 조사받으러 올 때 우리가 불러서 왔다고 알고 있던데 그 유재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부른 거 아니라고. 지가 그냥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박형철이가 와가지고 울산 사건을 이렇게 저기 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시작됐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박경철이가 저한테 윤석열이를 만나러 갔다 왔다. 아크로 비슷해. 그래요? 가서 술 먹고 밥 먹으면서 그걸 이 사건에 기획을 관해서 한 거지. 이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거 갖고 저기에서 그 뭐 대통령님을 귀찮게 괴롭히지 말아라는 쪽으로 지가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거야. 이 검찰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잘했어야지. 뭐 맨날. 이게 진짜 이게 돌아가셨어. 결국은 이 덤터기다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주변 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을 검찰 수사관으로 있었고 청와대에 뽑혀올 정도로 유능한 사람인데 왜 그랬겠냐고요. 네. 이게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지 알거든. 그렇습니다.